안녕하세요. 저는 박중금이라고 합니다. 큰일 날 뻔했던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바야흐로 5월, 아카시아 향기가 코끝을 간지리며 온 동네에 달콤하게 퍼져나가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무릎이 쑤시고 어깨가 결린다는 저의 앓는 소리를 들었는지 며느리 민지가 살갑게 다가와 말하더군요. 어머니, 내일 저랑 목욕탕이나 다녀오실래요? 뜨끈한 물에 몸 담그고 땀 쭉 빼면 한결 개운해지실 거예요. 마침 몸도 찌뿌둥하던 차에 며느리의 제안이 싫지 않았습니다. 평소 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 녀석보다는 세심한 구석이 있는 민지였습니다.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제 어미 몸 아픈 것 하나 제대로 챙길 줄 모르는데 며느리가 저렇게 챙겨주니 내심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아들 녀석이 괘씸하기도 했지요. 다음 날 우리는 동네에서 제법 크고 물 좋기로 소문난 여성 전용 사우나를 찾았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목욕탕 안은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높은 천장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뽀얀 수증기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풍경은 꽤나 몽환적이었습니다. 쏴아 하고 세차게 떨어지는 온탕의 물줄기 소리, 서로 등을 밀어주는 사람들의 정겨운 목소리, 은은하게 퍼지는 비누 향기가 어우러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끌며 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이 탕이 약초탕인데 관절에 그렇게 좋대요. 여기서 몸 좀 푸세요. 세심하게 챙겨주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뜨끈한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정말이지 천국이 따로 없구나 싶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따뜻함에 온몸의 긴장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한참 동안 탕 안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새로 시작했다는 뜨개질 이야기, 동네 마트 세일 정보 같은 소소한 일상들이었지만 민지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가끔은 제 말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 그 웃음소리가 참 맑고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뽀얗게 김이 서린 얼굴,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었지만 참 단아하고 예쁘장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복도 많지. 저렇게 착하고 예쁜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탕에서 나온 우리는 나란히 때밀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원하게 때를 밀고 나면 한결 몸이 가벼워질 것 같았습니다. 제 옆자리에 누운 민지는 벌써부터 노곤한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제 담당으로 배정된 아주머니는 손놀림이 제법 야무졌습니다. 거친 떼수건이 등을 오갈 때마다 묵은 각질과 함께 스트레스까지 훌훌 벗겨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피부가 참 고우시네요. 관리 잘하셨나 봐요. 립서비스인 줄 알면서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뭐려. 나이 드니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제가 멋쩍게 대답하자 아주머니는 그래도 이 정도면 정정하신 거죠? 라며 연신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아주머니의 구수한 입담에 간간히 맞장구를 치며 세신을 받고 있었습니다. 몸이 개운해지면서 살짝 졸음이 밀려올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아주머니가 제 귀에 바싹 얼굴을 가져다 대더니 주변을 휙 한번 둘러보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아주 작고 은밀한 목소리였지만 그 내용은 제 심장을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르신, 딴 게 아니라 며느리 조심하셔야겠어요. 순간 제 몸은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노곤하게 풀렸던 온몸의 신경이 밧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며느리를 조심하라고? 우리 민지를?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아니면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을 나에게 실수로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되물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아마 아주머니도 눈치챘을 겁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제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 대신 그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제 눈을 한번 쓱 쳐다보더니 아이고, 어르신. 다 미시고 나니 개운하시죠? 하며 태연하게 말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제 몸에 남아있는 비눗물을 헹궈내고는 다른 손님에게로 가버렸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아주머니의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 확신에 찬 그리고 동정심과 경고가 뒤섞인 듯한 묘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가볍게 흘려들을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동반한 눈빛이었습니다. 옆 침대에 누워있던 민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눈을 감고 평온한 표정으로 세신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해맑은 얼굴과 방금 전 아주머니의 섬뜩한 속삭임이 머릿속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저를 극도의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걸 거야. 우리 민지가 그럴 리 없어.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한번 싹튼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 저는 민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 표정에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어머니, 완전 개운하시죠?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뽀얘지셨네. 라며 제 팔에 괜스레 팔짱을 끼고는 제잘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살가운 행동과 목소리마저도 이제는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의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댔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목욕탕을 나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천국 같았던 목욕탕이 이제는 지옥의 입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뭐라고 말을 걸어왔지만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걱정스러운 민지의 목소리에 저는 그저 아니,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라고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 조심하세요라는 그 한마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조심하라는 걸까? 우리 민지가 뭘 어쨌기에 그런 말을 한 걸까? 그 아주머니는 민지에 대해 뭘 알고 있는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이 쉴 새 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혹시 민지가 겉으로는 살갑게 굴지만 뒤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남편인 지훈이 모르게 무언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것은 아닐까? 별의별 상상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여도 잠은 오지 않았고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때밀이 아주머니의 그 의미심장한 표정과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천사처럼 잠들어 있을 민지의 얼굴이 오버랩되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진짜 모습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착하고 상냥한 며느리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오늘 처음 본 때밀이 아주머니의 경고가 진짜일까요?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 마음속에 한번 자리 잡은 의심의 그림자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평화롭기만 했던 제 일상에 감당하기 힘든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올 때까지 뒤척이며 수만 가지 상념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한 걸까? 그때 미리 아주머니는 민지의 무엇을 보았기에 나에게 경고까지 한 것일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뾰족한 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불길한 예감만이 검은 안개처럼 제 마음을 뒤덮을 뿐이었지요.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뇌리에 박힌 그 서늘한 목소리와 의미심장한 눈빛은 좀처럼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발목에 보이지 않는 족쇄라도 채워진 듯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민지의 얼굴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어제 목욕을 해서 그런지 피부가 더 뽀얗고 생기 있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밤새 안녕하셨어요? 주무시고 일어나니 한결 몸이 가뿐하시죠? 맑은 목소리로 안부를 묻는 민지에게 저는 차마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너도 잘 잤니? 짧고 건조하게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저 자신에게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제 그런 반응에 잠시 고개를 갸웃하는 듯 했지만 이내 평소처럼 아침 식사 준비에 부산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 예전 같으면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가 날로 는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테지만 오늘은 그 정성스러운 밥상마저도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지가 제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어머니, 이거 가시 다 발라냈어요.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며느리의 손길을 피할 뻔했습니다. 그 상냥함 뒤에 무언가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특히나 거슬렸던 것은 민지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몇 번이나 휴대폰 액정을 흘깃거리는 모습. 제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빠르게 무언가를 확인하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내려놓는 행동들이 제 의심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누구에게서 연락이 오기에 저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 혹시 내가 모르는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연락이라도 주고받는 건 아닐까? 마치 가슴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얹힌 것처럼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밥알은 제대로 씹히지도 않고 모래알처럼 흩날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몇술 뜨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속이 메스꺼리고 소화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아들 지훈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슬그머니 말을 걸었습니다. 지훈아, 요즘 민지 별일 없는 거지? 뭐 힘든 일이나 그런 거 없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안부를 묻는 투로 이야기했지만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넥타이를 매만지다 말고 저를 한번 쓱 돌아보더니 별일은요. 잘 지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혹시 민지가 뭐 실수라도 했어요? 라며 되물었습니다. 그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경직되어 보였고 제 눈치를 살피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우리 민지야, 늘 잘하죠? 어머니도 민지 예뻐하시잖아요. 라며 가볍게 넘겼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치 제가 무언가 추궁이라도 할까봐 미리 방어 자세를 취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의 그런 반응은 제 마음속 의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혹시 지훈이도 뭔가를 알고 있으면서 나에게 숨기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나만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걸까? 아들은 서둘러 현관을 나섰고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알 수 없는 한숨 소리가 며칠 전부터 유난히 잦았던 것도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그 한숨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안방에서 민지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소곤거리는 바람에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또렷하게 제 귀에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할게. 응. 오빠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고 괜히 신경 쓰일라.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지훈이 몰래 다른 남자라도 만나는 걸까요? 아니면 친정에 무슨 우환이라도 생긴 걸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지훈이에게 숨기는 걸까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말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마치 제가 들어서는 안 될 비밀스러운 대화를 엿들은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민지가 거실로 나오자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신문을 뒤적였지만 온 신경은 민지의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에 쏠려 있었습니다. 민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어머니, 간식 좀 드실래요? 과일 깎아 드릴까요? 하고 물었지만 저는 그 평온한 얼굴 뒤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일지 너무나 궁금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목욕탕에서 들었던 때밀이 아주머니의 말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자 그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민지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제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고, 밤에는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큰 마음 먹고 민지의 방을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민지가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나설 일이 없었지만 오늘은 무언가에 홀린 듯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와 함께 남의 물건을 뒤지는 것 같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화장대 위를 정리하던 중 저는 서랍 가장 안쪽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작은 약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동네 병원이 아닌 시내에 있는 큰 종합병원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 봉투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에는 하얀색 알약과 연노란색 캡슐이 두세 종류 들어있었는데 언뜻 보기에도 이상한 약 같아 보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약이지? 우리 민지가 왜 이런 약을 먹는단 말인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남모를 마음의 병이라도 앓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민지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면, 그래서 그때 미리 아주머니가 그런 경고를 했던 것이라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 봉투를 원래 자리에 도로 넣어두었지만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 약 봉투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온갖 불길한 추측들을 쏟아내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약 봉투가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민지의 웃음 뒤에 숨겨진 그늘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혼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민지의 외출이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저와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동네 마실을 나가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혼자서 외출하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오랜만에 동창들 모임이 있어서요.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좀 다녀오겠습니다. 외출의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나가는 횟수가 잦아지고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지자 저의 의심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친구를 만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는 핑계일까?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괜히 며느리와의 관계만 어색해질까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민지가 돌아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저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민지가 외출 준비를 하며 화장을 하거나 옷을 고르는 모습조차 제게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장을 보기 위해 시장으로 향하던 저는 길 건너편 카페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민지가 어떤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남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쯤으로 보였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남자는 팔짱을 낀 채 심각한 얼굴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 잠시 후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같은 것을 꺼내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민지는 그것을 받아 가방에 넣었고, 그제야 겨우 고개를 들어 남자와 눈을 맞추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두방망이질 쳤고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저 남자는 도대체 누구지? 민지와 어떤 관계이기에 저렇게 단둘이 만나서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까? 봉투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는 걸까? 혹시 돈? 아니면 다른 불미스러운 문서라도 되는 걸까? 머릿속에서는 온갖 추측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때밀이 아주머니의 경고, 의문의 약봉투, 잦은 외출,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장면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면서 끔찍한 그림을 완성해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황급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시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터질 것 같았고 배신감과 불안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민지를 예전처럼 대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쌓인 의심의 벽은 이미 너무나도 높아져 버린 후였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지만 차마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 의심이 틀렸다면, 그래서 괜한 오해로 며느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다가는 정말 병이라도 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 지훈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지훈이를 조용히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제가 보고 듣고 의심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욕탕에서 들었던 때밀이 아주머니의 알 수 없는 경고부터 시작해서 민지의 방에서 발견했던 의문의 약 봉투, 부쩍 잦아진 외출과 늦은 귀가, 그리고 며칠 전 카페에서 낯선 남자와 심각한 표정으로 만나는 것을 목격했던 일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훈아, 아무래도 내 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그것도 아주 좋지 않은 일인 것 같아. 어미는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제 말을 듣는 동안 지훈이는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울먹이며 말을 마치자 지훈이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또 시작이세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 목소리에는 짜증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어머니가 뭘 보셨는지, 뭘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다 오해일 거예요. 민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들의 단호한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오히려 저를 나무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해라니?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게 오해란 말이냐? 그럼 그 약 봉투는 뭐고? 그 남자는 또 뭔데? 저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약 하나 먹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친구나 동료를 만날 수도 있는 거지. 남자랑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은 하나하나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마치 저 혼자 망상에 사로잡혀 며느리를 괴롭히는 못된 시어머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과 한바탕 크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제 진심을 몰라주는 아들이 야속했고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저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제게 살갑게 대하려고 애썼지만 저는 그런 민지의 모습이 더욱 가식적으로 느껴져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에서는 아무도 웃지 않았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틀린 걸까? 나 혼자 괜한 의심으로 이 모든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려 해도 목욕탕 아주머니의 그 섬뜩한 경고와 카페에서 보았던 민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답답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그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그때 미리 아주머니를 다시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아주머니는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아주머니, 며칠 전에 제가 여기서 세신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저한테 며느리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제 말에 아주머니는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요? 글쎄요. 제가 워낙 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니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해서요. 혹시 다른 분하고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 들었던 건가? 아니면 꿈이라도 꿨던 걸까? 허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제 오해였다면 저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그 확신에 찬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가 너무나도 생생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까맣게 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어쩌면 아주머니가 일부러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더 이상 추궁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힘없이 목욕탕을 나섰습니다. 이제 기댈 곳 하나 없는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제 의심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해줄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늦은 밤,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든 듯 고요했지만 어쩐 일인지 제 눈은 말똥말똥한 채 허공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불면은 좀처럼 가실 줄을 몰랐고 뒤척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낡은 침대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아들 지훈이와 크게 다툰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민지는 더욱 말수가 줄어들어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런 답답한 상황이 저를 더욱 옥죄는 듯 했습니다. 내가 정말 틀린 걸까? 그 모든 것이 나의 지나친 억측과 망상이었단 말인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목욕탕 아주머니의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는 확신이 제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새벽 2시를 넘긴 시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결인지 현실인지 모를 어렴풋한 상태에서 저는 거실 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걸까 싶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도둑은 아닌 듯 했지만 누군가 황급히 움직이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 쪽에서 작은 속삭임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대체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침대에서 빠져나와 방문을 아주 조금 열고 거실 쪽을 엿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바로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외투를 급하게 걸쳐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다급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가, 이 시간에 어딜 가려고 그러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에 민지는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는데 어둠 속에서도 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공포에 질린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민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정말 죄송한데 금방 다녀올게요. 그리고는 제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허둥지둥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렇게 다급하게, 그것도 이 한밤중에 어딜 간다는 거지? 혹시 내가 의심했던 그 남자와 관련된 일인가? 불길한 예감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민지의 뒤를 따라 나서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잠옷바람에 급하게 겉옷 하나만 걸치고 지갑만 겨우 챙겨 들고 민지의 뒤를 쫓았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지만 이미 민지가 타고 내려간 엘리베이터는 1층에 멈춰 있었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지만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마자 민지가 황급히 택시를 잡아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흔들어 뒤따라오는 다른 택시를 세웠습니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앞차 좀 따라가 주세요. 빨리요. 제 다급한 목소리에 기사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일단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새벽거리의 풍경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제 머릿속은 온갖 끔찍한 상상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목욕탕 아주머니의 그 서늘했던 경고가 다시금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무언가 있어. 틀림없이 있어. 택시는 시내를 한참 달려 어느 큰 종합병원 응급실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민지는 허둥지둥 택시에서 내려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계산하고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밤중에 병원 응급실은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함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다치기라도 한 걸까? 아니면 민지 자신이 아픈 건가? 저는 차마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 근처에서 민지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민지는 응급실 접수 창구 앞에서 누군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렸고 이내 초조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연신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괜찮아요? 지금 어디예요? 많이 다친 거예요? 같은 말들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간절하고 애타는 목소리는 제 가슴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응급실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한 남자가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민지가 카페에서 만났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이마에 작은 거즈를 붙이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걸음걸이도 약간 불편해 보였습니다. 민지는 그 남자를 발견하자마자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라며 달려가 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남자는 희미하게 웃으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누가 봐도 지치고 힘든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지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남자에게 무어라 말을 건넸고 남자는 그런 민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는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절박하고 애틋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내 예상이 맞았던 건가? 저 남자가 민지의 내연남이었고 둘이 함께 있다가 무슨 사고라도 당했던 걸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민지가 저토록 애틋하게 걱정하는 남자가 제 아들이 아니라 다른 남자라니. 그것도 한밤중에 병원 응급실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에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도끼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어젯밤 늦게서야 귀가했고 아침 일찍부터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밤새 그 남자를 간호하느라 지쳐 쓰러져 잠든 것이겠지요. 저는 식탁에 홀로 앉아 차가운 물만 들이켰습니다. 그때 민지의 방에서 작은 휴대폰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경도 쓰지 않았겠지만 어젯밤의 충격적인 장면 이후 제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지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 위험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지의 휴대폰을 확인해 봐야겠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젯밤의 그 장면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확실한 물증을 잡아 민지의 거짓말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방문을 살짝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민지의 휴대폰은 여전히 짧은 진동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액정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잠금 패턴을 풀려고 시도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우연히 민지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던 아들 지훈이의 생일 4자리가 맞아떨어졌습니다. 휴대폰 잠금이 해제되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메시지 함에는 밤사이 여러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위에 있는 방금 도착한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어젯밤 병원에서 민지와 함께 있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의 내용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야,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 당신밖에 없어. 덕분에 살았어. 자기야 라는 그 두 글자가 마치 불에 달군 낙인처럼 제 망막에 새겨졌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면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려 했던 모든 의심과 불안이 한순간에 명확한 실체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제 아들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를 기만하고 온 가족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착하고 순진하다고만 생각했던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목욕탕 아주머니의 경고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어리석게 며느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고 민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일말의 믿음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안고 아들 지훈이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민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행동이 가증스럽고 역겹게만 보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제 속에서는 천불이 일었지만 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기다렸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제 입으로 직접 아들에게 전하고 그의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악한 배신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른 제 싸늘한 표정과 굳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대답 대신 지훈이의 팔을 잡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제 행동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지훈이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물 터지듯 그동안 제 안에 쌓여왔던 모든 분노와 의심, 그리고 어젯밤 목격했던 충격적인 사실들을 지훈이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처가, 내 아내가 바람이 났다.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제 목소리는 격앙되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그년이 어떤 놈팽이랑 병원 응급실에 있는 걸 내가 직접 봤단 말이다. 그것도 모자라 오늘 아침에는 그놈한테서 자기야, 당신밖에 없어라는 문자까지 받았더구나. 저는 민지의 휴대폰에서 보았던 그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읊조리며 지훈이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제 말을 듣는 동안 지훈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아들의 눈빛은 제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당혹감과 고통, 그리고 깊은 절망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저는 아들이 버럭 화를 내거나 당장이라도 민지에게 달려가 뺨이라도 때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두 손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혹은 예감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게 아닐 거예요. 뭔가 오해가 있으실 거예요. 한참 만에야 겨우 입을 뗀 지훈이의 목소리는 물기가 가득했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 약하고 무기력한 반응은 제 분노를 더욱 치밀어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오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증거까지 확인했는데 뭐가 오해라는 거냐? 너는 내 처가 저 지경이 되도록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냐? 아니면 너도 알고도 지금까지 나를 속였던 것이냐? 저는 아들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절규했습니다. 지훈이는 그런 제 손을 잡지도 피하지도 않은 채 그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침묵과 고뇌에 찬 모습은 오히려 민지의 배신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무능함과 제 자신의 비참함에 절망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집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고요함, 아니 그보다 더한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민지와 한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을 자신이 없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훈이는 거실 소파에 넋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고 민지는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방문을 잠그고 틀어박혀 있자 잠시 후 민지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녁 식사하셔야죠.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한없이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민지의 얼굴을 보면 제 안의 분노가 폭발하여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훈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문 좀 열어보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그 옆에는 민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훈이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냐? 이미 모든 게 명백해졌는데. 지훈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민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사정이 있을 거예요. 아들은 여전히 민지를 감싸려고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지훈이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정, 바람 피우는데 무슨 사정이 있다는 거냐? 좋다. 그럼 너가 직접 확인해봐라. 내일 당장 그놈을 이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해. 내가 직접 그놈의 입으로 모든 얘기를 들어야겠다. 그리고 내 처가 어떤 변명을 하는지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제 단호한 말에 민지는 더욱 고개를 숙였고 어깨를 파르르 떨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민지는 아무런 변명도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제게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겠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민지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확인 절차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긋지긋한 진실 게임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아침 식사도 거른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민지에게 내렸던 최후 통첩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이 퀭했고 민지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창백한 얼굴로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제가 막 입을 열어 민지를 다그치려던 바로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벌써 그 남자라도 찾아온 것일까? 민지는 더욱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지훈이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훈이의 뒤를 따라 거실로 들어서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며칠 전 제게 며느리를 조심하라고 섬뜩한 경고를 했던 목욕탕의 그 때밀이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예전과는 달리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앞에 선 아주머니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가방에서 작은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큰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걸 좀 댁의 며느님께 전해 주십시오. 아주머니가 내민 봉투는 꽤나 묵직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있는 것이 언뜻 보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멍하니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오해라니? 아주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들은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의 불길한 고요함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혼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때밀이 아주머니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제게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주머니와 그녀가 내민 흰 봉투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지훈이와 민지 역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불편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고 묻기도 전에 아주머니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드렸던 말씀은 전부 제 착각이고 오해였습니다.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 아주머니 자신도 며느리 때문에 소가리를 심하게 했던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금전 문제로 시댁에 손을 벌리고
밖으로 나돌며 가정을 소홀히 했던 며느리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젊은 여자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일단 색안경부터 끼고 보게 되는 못된 버릇이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목욕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지가 세신을 마치고 계산을 하면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는데 그때 민지가 오빠 걱정 마. 내가 병원비는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수술만 잘 받으면 되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만 듣고 아주머니는 지레짐작으로 민지가 시댁 몰래 친정 오빠의 병원비를 대느라 곤란한 상황에 처했거나 혹은 더 나아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며느리가 시댁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단정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런 섣부른 경고를 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며칠 전 아주머니는 시장 앞 식당에서 우연히 민지와 지훈이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민지가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줄 알고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제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주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민지에게 수술 날짜는 잡혔어? 비용은 얼마나 더 필요하대?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알아볼게. 천암 일인데 내가 모른 척할 수 없지. 라고 말하며 민지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고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오빠 일 때문에 당신까지 고생시켜서 미안해. 어머니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말자. 괜히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아.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아주머니는 민지가 말했던 오빠가 친정 오빠였고 병원비 역시 그 오빠의 수술비를 의미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지가 시댁에 비밀로 한 것은 돈을 빼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는 깊은 속내였다는 것도요. 아주머니는 자신의 경솔함과 편견이 한 가정을 얼마나 큰 혼란에 빠뜨릴 뻔했는지 깨닫고 며칠 밤낮을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이 동네 목욕탕에서 오래 일하며 어르신과 며느님이 가끔 오시는 것을 보아왔던 터라 염치를 무릅쓰고 주변 상인들에게 여쭙고 수소문한 끝에 겨우 어르신 댁을 알게 되어 이렇게 찾아왔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봉투에 든 돈은 그때 민지가 목욕탕에 떨어뜨리고 간 돈인데 미처 돌려주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가져왔다며 제게 건넨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의 고백을 듣는 동안 저는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동안 제가 품었던 모든 의심과 확신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 어리석음과 편협함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름과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듯 민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지의 이야기는 때밀이 아주머니의 고백보다 더욱 충격적이고 가슴 아팠습니다. 사실 민지의 유일한 혈육인 친정 오빠가 얼마 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장 골수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지만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수술비와 치료비였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민지 남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지요. 민지는 오빠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돈을 마련하려 애썼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차가웠다고 합니다. 제가 카페에서 보았던 그 낯선 남자는 민지의 오랜 중마고우이자 금융회사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민지가 딱한 사정을 듣고 대출이나 후원 연계 등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봐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주고받았던 봉투 역시 대출 관련 서류들이었고요. 한밤중에 병원 응급실에 갔던 것은 갑자기 오빠의 상태가 악화되어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고, 그때도 그 친구가 놀란 민지를 진정시키고 병원 수속을 돕기 위해 함께 가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 자기야라는 메시지는 평소 격에 없이 지내는 그 친구가 고마움과 안쓰러움의 습관처럼 사용한 애칭일 뿐 다른 어떤 의미도 없었다고 울먹이며 해명했습니다. 지훈이 역시 이 모든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오빠가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 늙은 어머니에게까지 걱정과 부담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아 차마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민지와 둘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썼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갔고, 그 과정에서 지훈이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가 민지의 방에서 발견했던 그 약 봉투는 사실 밤낮으로 오빠 간병과 돈 문제로 신경 쓰느라 잠 못 이루고 힘들어하는 남편 지훈이를 위해 민지가 몰래 타다 놓았던 신경 안정제와 수면 유도제였던 것입니다. 민지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시어머니인 저에게조차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다고, 그래서 더욱 필사적으로 비밀을 지키려 했다고 흐느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격렬한 부끄러움과 함께 땅으로 꺼질 듯한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못된 시어머니였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며느리를 의심하고 미워하며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며느리의 등을 따뜻하게 두드려주기는커녕 오히려 날카로운 의심의 칼날을 들이밀었던 것입니다. 민지의 눈물과 지훈이의 침묵 뒤에 그토록 깊은 아픔과 슬픔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지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민지를 향해 품었던 그 모든 분노와 경멸이 이제는 고스란히 저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제 어리석음이 빚어낸 이 끔찍한 상황 앞에서 저는 그저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때밀이 아주머니마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돌아간 후 거실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격렬한 부끄러움과 함께 제 영혼마저 땅 밑으로 꺼져 내리는 듯한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했으며 또 얼마나 잔인한 시어머니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며느리를 의심하고 미워하고 몰아세우며 얼마나 큰 상처를 안겨주었던가. 민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혈육인 오빠의 생사가 오가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홀로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감내하며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며느리의 등을 따뜻하게 두드려주기는커녕 오히려 날카롭고 잔인한 의심의 칼날을 들이밀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민지가 보였던 그늘진 표정, 힘없는 목소리, 잦은 외출 뒤에 숨겨져 있던 그 처절한 사투를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힘겹게 일어나 민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민지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 내 아가, 이 못난 시어미를, 이 천하의 몹쓸 시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제 입에서는 통곡과 함께 뒤늦은 후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의 오라버니가 그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 줄도 모르고 너를 저주하고 미워했다. 한 집에 살면서
내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는지 이 어미는 짐작조차 못했다. 정녕 내가 죽일 년이다. 내가 내 가슴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박았을꼬. 저는 민지의 발치를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민지의 발등을 적셨습니다. 민지는 그런 저를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리던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며 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그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더 일이 이렇게 꼬였나 봐요. 제 잘못도 커요, 어머니. 민지는 오히려 자신을 탓하며 저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욱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의 그 모진 의심과 구박 속에서도 민지는 단 한 번도 제게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넓고 깊은 마음에 저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아들 지훈이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민지도 어머니 마음 다 알 거예요. 그리고는 민지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어머니도 많이 놀라고 속상하셔서 그러셨을 거야. 우리 이제 다 잊고 처남 일에만 신경 쓰자. 지훈이는 두 여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이 상황을 수습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깊은 상처와 안도감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들아, 이 어미가 너에게도 큰 죄를 지었다. 내 처를 의심하고 너를 믿지 못했다. 부디 용서해다오. 그렇게 한바탕 눈물의 사죄와 용서가 오간 후 우리 가족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그러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은 유대감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민지 오빠의 병세라는 큰 산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산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이제부터 내 오라버니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내 오라버니 꼭 살려낼 테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몸부터 챙겨라. 저는 다음 날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 그동안 쌈짓돈처럼 모아두었던 적금을 모두 해약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도 사정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액수가 크고 작음을 떠나 많은 분들이 민지의 안타까운 사연에 함께 마음 아파하며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민지와 지훈이는 그런 저의 모습에 연신 고맙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제가 더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저질렀던 잘못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지가 오빠 간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고 매일같이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병원으로 날랐습니다. 지훈이 역시 회사 일을 마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민지의 곁을 지켰고 밤늦게까지 오빠의 상태를 살피며 민지를 위로했습니다. 때로는 병원 복도에서 함께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걱정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유하고 보듬어 안으면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지의 오빠와 조직이 거의 일치하는 골수 기증자가 극적으로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격의 눈물을 터뜨렸고 저와 지훈이도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물론 아직 수술이라는 큰 과정이 남아 있었고 그 이후의 회복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에 찾아온 이 한 줄기 빛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민지의 얼굴에도 정말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제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죄책감도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욕탕의 그 섬뜩했던 속삭임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영영 모른 채 사랑하는 며느리와 아들을 가슴속으로 미워하며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위기 속에 찾아온 깨달음은 너무나도 값비쌌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민지 오빠의 골수 이식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고 더디지만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 모두의 얼굴을 뒤덮었던 어두운 그림자는 서서히 옅어졌고 집안에는 다시 따뜻한 온기와 함께 조심스러운 웃음소리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와 민지의 관계였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며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았던 우리였지만 그 모든 시련을 함께 겪어내면서 이제는 그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는 고부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친정 엄마와 딸 사이보다 더 애틋한 감정을 나누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민지는 이제 제게 스스럼 없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저 또한 그런 민지를 친딸 이상으로 아끼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서 저녁 찬거리를 고민하고 거실에 마주 앉아 뜨개질을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들이 제게는 더없이 큰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민지가 살갑게 다가와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색안경부터 끼고 보던 저였지만 이제는 민지의 작은 미소 하나, 사소한 배려 하나에도 진심으로 감동하고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민지가 끓여주는 구수한 된장찌개는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었고 민지가 제 어깨를 주물러주는 손길은 그 어떤 안마기보다 시원했습니다. 서먹했던 아들 지훈이와의 관계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지훈이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저와 민지의 안부를 물었고 주말이면 우리 세 식구가 함께 민지 오빠 병문안을 가거나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집안에는 온기가 감돌았고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샘솟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곱게 물든 단풍잎들이 길가에 카페처럼 깔리고 하늘은 더없이 청명하게 빛나던 그런 오후였지요. 민지가 제 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랑 어디 바람이라도 쐬러 가실래요? 오빠도 이제 많이 좋아졌고 저희도 너무 집에만 있었잖아요. 민지의 그 제안이 싫지 않았습니다. 마침 며칠 전부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우리는 곱게 단장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마치 어린 시절 엄마 손을 잡고 소풍 가는 아이처럼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고즈넉한 분위기의 한정식집을 찾아갔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은 하나하나 맛깔스러웠고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가을 풍경은 그 맛을 더욱 돋우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근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뜻한 대추차를 앞에 놓고 마주 앉으니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민지는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제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오빠 일 때문에 앞이 캄캄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우리 오빠 어쩌면. 민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런 민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아가, 그런 소리 마라. 내가 내 시어미인데 그 정도 일도 못 해주겠느냐. 오히려 내가 너에게 더 미안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너를 오해하고 힘들게 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나누었고 그동안 가슴속에 남아있던 작은 응어리마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찻집을 나오면서 민지는 제게 예쁜 스카프를 하나 선물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예전에 시장 갔다가 어머니 생각나서 사둔 거예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은은한 꽃무늬가 수놓인 부드러운 실크 스카프였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씨에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악몽 같았던 목욕탕에서의 그 기억이 이제는 아련한 예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모든 오해와 갈등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깊은 유대감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들 지훈이도 한층 더 성숙하고 듬직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다소 철없고 자기중심적인 면도 없지 않았던 아들이었지만 아내의 큰 아픔과 시련을 곁에서 지켜보고 함께 이겨내면서 진정한 어른으로 그리고 든든한 가장으로 거듭난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물론이고 저에게도 더욱 세심하게 마음을 써주었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끔 저와 민지가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 장난이라도 칠라치면 지훈이는 중간에서 능글맞게 웃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줄 아는 재치도 생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 여자들 또 시작이시네. 두 분 다 제 미모를 질투하시는 거죠? 라며 너스레를 떠는 아들의 모습에 저와 민지는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변화가 저는 대견하고 또 한없이 뿌듯했습니다. 마치 잘 자란 나무가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가지를 뻗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 더 깊고 단단한 사랑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서로를 보듬고 의지하며 잔잔하지만 깊은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민지 오빠가 건강을 거의 회복하고 퇴원하던 날로부터 또다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 지난날의 그 소동과 아픔은 희미한 기억의 편린으로만 남아있을 뿐 하루하루는 평온함과 감사함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특히 저와 민지의 관계는 예전의 그 어떤 고부 관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돈독하고 각별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친구이자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지가 제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오랜만에 목욕이나 갈까요? 날씨도 쌀쌀해졌는데 뜨끈한 물에 몸 담그고 싶어서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목욕탕이라는 단어가 주는 트라우마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괜찮아야만 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발목 잡혀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며느리와 함께라면 그 어떤 기억도 즐거운 추억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다시 찾은 곳은 예전의 그 동네 목욕탕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곳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탕 안에 민지와 나란히 몸을 담그고 있으니 신기하게도 예전에 그 불쾌하고 불안했던 감정 대신 편안함과 따뜻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등을 밀어주며 깔깔거리고 웃었고 사소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우연히 예전에 저에게 그 문제의 속삭임을 했던 때밀이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하다가 이내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두 분 또 오셨네요. 전에도 뵀던 것 같은데 두 분 사이가 참 좋아 보이십니다. 그 말에 저와 민지는 서로를 마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여전히 저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볍게 목례를 하며 네, 아주머니 덕분에요.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그 아주머니에게 어떤 원망이나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으니 어찌 보면 감사해야 할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제 마음은 마치 묵은 때를 벗겨낸 것처럼 가볍고 상쾌했습니다. 목욕탕은 더 이상 제게 트라우마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지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표정이 사뭇 진지해서 저도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지훈이 역시 민지의 옆에서 살짝 상기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어머니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민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 손등 위로 작은 상자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본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예쁜 아기 신발 한 켤레와 함께 아주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는 초음파 사진 한 장이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기 가졌어요. 어머니, 이제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감동, 그리고 감사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의 그 모든 시련과 아픔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커다란 축복과 희망이 가득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와 지훈이를 차례로 꼭 껴안았습니다. 아가, 내 아가,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울먹이며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고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축하하고 기뻐하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 오빠 역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조카가 생긴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며 축하를 보내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완벽한 행복이 우리 가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지의 배는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점점 불러왔고 저는 예비 할머니로서의 설렘과 기대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갓 태어날 아기를 위해 작은 베넷 저고리를 만들고 아기방을 꾸미는 일은 제게 더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함께하면서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때는 오해와 불신으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한 사랑으로 맺어진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함께 또 다른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목욕탕에서의 그 서늘했던 속삭임, 잠 못 이루던 수많은 밤들,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오해가 풀리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흘렸던 뜨거운 눈물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끔찍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소중한 행복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이겠지요.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를 향한 깊은 믿음과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는 함께 손잡고 웃으며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고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